반갑습니다. 태국의 돈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일단 정치가 시장을 이제 그냥 삼켜버린 그런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이제 특히 일요일 오후에 그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예전에 레고 랜드 사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막 굉장히 불안해졌을 때도 그때도 아마 오후 일요일 날 오후 늦게쯤에 이 발표가 나와가지고 시장에 좀 극적인 효과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주말이 저가는 저녁에서 이제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완전히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죠. 일단 보란 듯이 이제 손가락까지 이렇게 비켜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이게 또 다른 그 정치인들의 하나 메시지 표현법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카메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폰에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지 않으면 이제 글자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자, 김포 관련해 이제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 관련 이슈였고 그 다음을 이제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한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띄웠는데 사실 오늘 띄울 때만 하더라도 뭐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오기도 전에 주말에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공매도는 전면 허용이 돼 있는 것도 아니긴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일단 전면 금지가 됐었다가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뭐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대형주 위주로만 이제 공매가 좀 가능했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공매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안 되는 것이죠. 싹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녹화하는 시간으로 이제 어제가 됐죠. 12시 넘었으니까 시장의 반응은 완전 뜨거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 오늘 7% 넘게 올랐죠. 그럴만도 한 게 한 그 상승의 절반은 시총 1, 2위가 뭐 상한가를 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놀라운 수준 이제 19%가 이제 작게 오른 거. 포스코홀딩스가 약간 잘리게 됐는데 17%, 18% 조금 안 됐는데 얘가 거의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까지. 주식하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연준이 금리를 100bp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잖아요. 놀랍긴 합니다. 놀랍긴 한데 이제 에코프로 종목 게시판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뭐 다 윤석열 파이팅입니다.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원래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그 방법론적에서나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걸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주들이 이제 먼저 느끼고 자기 계좌에 돈을 복사해 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중요하고 하다지만 이렇게 시장을 개입하는 게 맞는지는 뭐 나중에 문제고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화끈한 시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 공매도가 뭐 총선이 좀 불리해지는 것 같아서 막 던지는 건 아니긴 해요. 뭐 그 후보 시절에 냈던 그 공약집에 보더라도 뭐 여기 또 나와 있는 거 있죠.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뭐 블라블라 그리고 상장 폐지 요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왔던 게 이제 불법 공매도 근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이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불법 공매를 이제 비차익 공매도 하지 말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요즘 이제 개미들이 늘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관과 외인들의 이제 공매도 조건이 개인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건 이제 뭐 개인을 유리하게 하든 기관을 불리하게 하든 어쨌든 뭐 맞춰주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입을 하지 않고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팔고 보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번에 이런 게 적발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명분이 돼서 이번에 전면 금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분위기는 이런 물론 제도 개선이
제도 개선은 필요하죠. 근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도 다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시장의 한 기능을 완전히 멈춰 세우고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정치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내 나라에 감히 쇼를 치다니 뭐 이런 이 짤들이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하루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 공매도를 금지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불법 공매도를 금지라고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 그랬지 그냥 공매도 자체를 다 막아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만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미국을 제외하고 유로존에서 영국, 독일을 제외하면은 이제 그 공매도 금지를 좀 한시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되니까 과거 케이스들을 뒤져보니 결과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더 많더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이제 기대감이 생겨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라는 게 이제 상승하는 반응이라는 게 공매도 금지가 나오는 상황이 보통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뭐 코로나 초기 때나 아니면 유로존 재정 위기로 작살이 날 때나 금융 위기 때나 시장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좀 제어해야 될 때 보통 이제 하다 안 되니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팔지를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거랑 무관하게 뭐 연준이나 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각종 이제 부양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반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 공매도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완화 정책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도 뭐 개별 주식 선물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대체장고 흐름을 봤더니 사실 이게 억지로 못 팔게 해가지고 효과를 내기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게 이제 한국거래소의 이제 연구 결과였고 그 작년 6월에 그랬고요. 올해 2월만 하더라도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이거 뭐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채택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청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 약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공매도 자체를 막는 건 좀 아니지 않나였는데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에 그 금융위원회의 입김을 하고 있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입장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입장을 바꾸는 데는 명분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 명분이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에서 비차익 공매도를 이제 해외 정권사들이 한 걸 이제 포착을 했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걸 뭐 명분이라 하긴 그렇고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조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불법 공매도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공매도의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0.01% 1bp 정도 뭐 공매를 치면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매를 할 때 업팅룰을 뭐 다 지켜야 된다던가 아니면 그리고 차입을 할 때 차입이 완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주식이란 게 사고 나면 3일 후에 결제되고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미리 예수금을 현금처럼 쓰잖아요. 인초는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팔고 나중에라도 좀 하면 이제 유도리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 좀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우리나라 법 기준에서 이제 불법이긴 하죠. 이제 그것들이 나왔고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해외나 기관에서 우리나라 개인하고 똑같이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이제 그 부분도 일단 그런 부분도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또 요즘 분위기가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고 나서 뭔가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선거 공학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느낌도 사실 조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가 처음 얘기 나온 김포 메가시티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말 되면 우리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 양도세 때문에 뭐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 그거 폐지한다는 게 공약이었었는데 여기 이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부자 감세라고 이제 야당에서 막혔는데 부자들이 세금 피하려고 팔다 보니까 그 피해를 이제 개미들이 본다라고 해서 양도세를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폐지까지는 안 됐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10억인데 한 20억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금지 다음 패턴은 그게 아닐까라는 것들이 좀 나와요. 20억 한 100억은 해야 되는데 그죠? 와 20억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억이 대주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리면 최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억이잖아. 그럼 10억이 대주주예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조금 이게 시대에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 그 정도 하려면 그래도 건물주 느낌은 들어야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최소한 100억 정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 없애야죠. 그냥 이거는 주식 양도세 낼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됩니다. 팔면 피할 수 있는데 뭐하러 세금을 맡겠어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니까 불필요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은 주로 이제 개미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양도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제 한도를 좀 늘리는 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좀 상속세가 특히 제주주 요건이 되면 한 60%에 달하기 때문에 그 가업을 승계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상속세를 조금 완화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슈를 좀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때까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게 지금 여당의 이제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일단은 이 모든 게 증시에 좀 부양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공매도 전면 금지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 역행하고 시장의 가격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가격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기능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제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 사실이긴 하죠. 가장 나이스한 거는 MFCI 그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인 변동성 하나가 좀 줄어들 텐데 그건 뭐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MFCI가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절차가 있어서 총선 전까지 죽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건 이제 이후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명분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법이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에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외국인들도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개선되면 이거 좀 그 사이에 좋아진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선진 시장에 대한 도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일단은 총선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7월 26일 날 이후로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 전까지는 저도, 저희 그 동고리즘에 참여하는 분들도 저와 같이, 2차 전지에서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7월 26일 날 그때 놀라운 변동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20% 올라가다가 20% 빠져가지고, 또 심했던 거는 하루에 50% 움직였던 그 날이 그리고 거대한 거래량을 동반했던 이거는 분명한 고점 사인이거든요. 7월 26일 날 차트를 보면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점권에서 그런 게 나와버리면 한동안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지금까지 시즌 오프를 했죠. 그냥 매도하고 그냥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은 좀 좋았다가 또 시장 자체가 9월 말 이후로 그 미국의 장기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바닥일 것 같아서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좀 미국 장기금리가 5% 이상에서 고정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상상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10월 30일 날 종가로 이제 지수물을 매수했죠.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공매도 금지가 나올 걸 예상하고 에코프로 산다거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의 바닥의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관련 종목과 그리고 지수물에 투자를 해서 의외로 바닥은 정말 잘 잡았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굉장히 잘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이렇게 일단 수익 나고 좋네요. 이건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더하죠. 수익 나고 좋긴 한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개입을 이렇게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시장이 결정한 거죠. 금리가 좀 내려오니까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고 오늘 사실 공매도 그런 뉴스가 없었어도 사실 코스닥 2%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다 좋았고요. 특히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그 공매도 이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그리고 2차 전지만 올라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를 찍고 했었으니까 반도체 오전에는 이제 그냥 에코 두 형제가 상한가를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오전에 다 끌어올렸으면 이제 오후에는 좀 반도체들도 좀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전 걸 뺀다 하더라도 꽤 괜찮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하루기도 했다. 그리고 때마침 미국의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었고 미국 증시도 강한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텀 피싱 그러니까 바닥 찾기는 좋았는데 이렇게 올라도 30%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심리적으로는 박탈값도 없지 않았다. 그럼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도 30%는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시장 외적인 거지 않습니까? 시장 외적인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이 약간 시장이라고 해서 늘 그 침착하고 이렇게 현명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름의 조치를 취합니다. 정부나 혹은 이제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유명한 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결정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이상 변동성이 발생을 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가격 변동을 좀 제한하는 거죠. 우리 잠깐 한숨 돌리고 생각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시장 좀 친화적입니다. 너무 막 쏠릴 때 잠깐 10분이라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막 열받아서 이 말을 던지려고 하는데 3초만 생각해 봐라. 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끝내 참았다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그런 효과는 서킷 브레이커 같은 건 분명히 있거든요. 사이드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공매도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론 이것도 시장이 너무 빠지고 이것 때문에 왜곡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거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시장의 한 기능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의 신뢰도를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 친화적인 가격 제한 조치라고 본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을 과연 믿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왜 터키 이런 데 보면 에르도안이 통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막 끌고 가다 보니까 리라가 날아가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얼마나 이게 그 통화 정책이나 중앙은행이나 시장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매도 금지가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공매도는 말씀드렸지만 급락을 할 때인데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나왔다는 거는 조금 지금까지의 공매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정치적이라고 의심을 받는 거죠. 코로나 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매도 금지했을 때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는 한 사람은 별로 없죠. 그때는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 영국 독일 빼고 다 했고 미국은 안 했죠. 미국 그래서 선의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의도가 조금 보이는 것도 좀 있다. 자 그러면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제 총선 때까지 분위기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 금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금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이제 공매도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든 뭐 테슬람이든 뭐든 슬람을 붙이는 게 좀 그래 유행인 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의 강성 주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성 주주들이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지금 빨간색이 에코프로인데, 최근 하락이 많이 급했잖아요. 물론 뭐 상승은 더 했습니다만 상승한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이건 이제 오늘 상한가고, 상승한 절반을 되돌렸는데 올라가는 것만큼 빠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밥슬람이 아니죠. 이거 공매도 때문이다.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 그걸 또 이게 맞냐 아니냐, 공미도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싸우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요. 또 다른 훌륭하신 분들께서 영상으로 올려주실 테니까 그런 얘기는 이미 다 들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가 조금 늦죠. 일단은 이게 초록색 이 빨간색이 에코프로고, 얘가 에코프로고, 얘는 뭐냐면 이게 파란색으로 쓸까? 이거 중국 배터리, 중국 배터리. 그리고 이제 리튬은 뭐 에코프로는 이제 양극재니까 뭐그 리튬 쪽은 아무래도 뭐 포스코 그쪽이겠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2차 전지의 한 축이니까요. 이게 이제 알버말이죠. 그 미국 리튬 광산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다가, 그리고 계속 그 배터리주가 올라갈 때만 계속 올라갈 때도 23년 전까지는 반응을 안 했어요. 거의 반응을 안 하다가 정작 얘가 고점 찍고 떨어지니까, 고점 찍고 떨어지고 리튬주는 그 리튬주가 고점 찍고 떨어지고 배터리주가 사실 지금 에코프로보다 얘가 배터리 점유율 더 높잖아요. 어찌됐든. 물론 얘는 중간재지만요. 어쨌든 CATL 같은 경우도 고점을 예전에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리튬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뒤늦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때 22년은 뭐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시장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배터리주도 22년 되니까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얘는 뭐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다가 뒤늦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더니 154까지인가 뭐 여하튼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밌는 게, 얘는 뒤늦게 출발하고 얘네들은 먼저 내려오고 있는데 요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더 하락 추세를 더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상승을 하다가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고. 근데 얘는 올라가고 얘네들이 부딪히는 시기에 보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 뒤늦게 올라갔구나까지 이해되는데, 얘네들이 꺾이고 있는데 얘는 왜 이러냐. 특히 이제 뭐 그 50만 원 근처까지 88만 원인가 찍고 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150까지 쭉쭉쭉 가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뭐 이걸 좀 일봉으로 확대를 해보죠. 일봉으로 확대를 해봐도 여기 6월부터 7월 26일까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50만 원 근처였죠. 사실 여기서 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고점 대비 30% 넘게 깨졌으니까 이제 시즌 오프 아니냐 했었는데, 그리고 그럴 만도 한 게 에코프로가 올라가다가 다른 애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내려오니까 같이 조금 이제 흐름을 이제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부터 확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한 7월경. 요때 이제 에코프로 아니면 주식 아니었을 때, 2차 전지 아니었을 때, 요때도 한번 그랬지만 요때도 엄청 났었죠. 엄청 났었는데, 그걸 보면 이걸 보면 사실 공매도 때문에 뭐 얘기가 나올 법 하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밑에가 이제 얘가 줄어들면 공매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갚으니까 빌린 주식 수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매도 계속 늘다가 이건 오릅니다. 공매도 좀 늘다가 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공매도도 같이 늘어요. 같이 쭉 늘다가 그래서 얘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행보를 하다가 한 6월 중순쯤인가 부터는 뭔가 그 이제 공매도가 늘지 않고 정체되면서 슬금슬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빠르게 갔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다른 것들을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요때가 얼마입니까? 요때가 한 7, 8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뚫고 여기까지 올라갔죠. 1,000원 모자란 154만 원까지 7월 26일 날. 그때 보니까 뭐 늘 사실 공매도가 많긴 많아요. 이 배터리는 고밸류고 사실 뭐 거래량의 3, 40%가 공매도일 정도로 많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6월부터 줄어드니까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리고 8월 조금 지나서부터 다시 공매가 느니까 주가가 다시금 대세 하락을 시작하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하락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더 달려들었겠지. 그러니까 사실 요때 공매도 때문에 오른 거는 그 2차 전지가 이제 전망이 좋아서 오른 것이고 여기에 떨어진 거는 전망은 그대로인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 뭐 약간 조금 위선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조금 합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돼 보인다는 것이고 뭐 또 신한 어디에서 불법 공매도 같은 게 막 쏟아지는 정황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게 뭐 얘기가 많던데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불법 공매도는 있긴 있었던 것 같고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그게 그건지는 제가 조금 리서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게 2차전지 주주들이 공매도에 이제 최근 들어서 6월부터니까 거의 한 4달 동안 이를 갈았던 이유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다면은 진짜 이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이것만 에코프로 놓고 보면 공매도 때문에 움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조치가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아니고 그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보다 더 공매도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많죠. 2등입니다. 근데 제일 많은 건 호텔신라거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주식 대비해서 공매도가 8%. 근데 호텔신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망고 잘 안 팔리나? 어쨌든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호텔신라도 오늘 상한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이제 많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 오케이. 주성 같은 것도 나름 여기에 있는 것들 이 순서대로 대자장고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물론 여기 LNF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꼭 2차 전지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많은 호텔신라는 오늘 4%인가 올랐거든요. 아니 누구는 더 작은데 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까지 오케이. 근데 에코프로 BM이 5%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차트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걔도 상한가 갔는데 가장 많은 호텔신라는 왜 4%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공매도 금지가 진짜 메인 키가 아니라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이를 갈던 사람들이 주주가 많았던 종목일수록 오늘 분노의 반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공매를 치고 있었던 사람 세력 기관 이런 거라고 보면 지금 앞으로 신규로 공매를 못 하는 거지. 이미 공매 쳐놓은 거는 그냥 청산만 가능하지. 더 추가를 못 한다더라도 오늘 공매도를 없애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있는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더 늘리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은 우린 직관적으로 이제 공매를 추가를 못 할 테니까 이제 주가가 좀 아무래도 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이제 공매를 치면 아무래도 손실이 더 커질 테니까 이거를 빨리 사서 갚는 숏 스퀴즈가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게 그 기대감이 가장 컸던 거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좀 오늘 이어가지고 오늘 지금 촬영 일자가 이제 7일 새벽인데 아직 그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키즈인지 아니면은 숏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싶은 친중 매국노라고 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에코프로 100주를 공매를 쳤다고 쳐. 근데 갑자기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망했구나라고 해가지고 빨리 100주를 사서 그 공매를 이제 청산하고 이제 갚아버리고 그냥 심하이를 할 것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숏은 그대로 숏을 쳐놓은 공매도 100은 그대로 놔두고 100주를 또 사는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숏도 있고 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오르면은 숏에서는 손실이 나지만 산 거에서는 오늘 산 거에 대한 또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쌤쌤이 되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매칭을 해놓으면 그냥 포지션이 없는 거랑 똑같죠. 내리면 공매도에서 수익이 나니까 주식 산 거에서 손실이 나도 서로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예 숏 청산을 하지 않고 그 사실상 무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제 뭐 자기가 뭐 원하는 가격 뭐 이런 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샀던 걸 팔아서 뭐 정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게 또 개별 주식도 그 주식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선물 이런 것도 있지만 개별 주식들도 큰 주식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없고 에코프로 BM은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 분위기 보면은 이게 공매가 안 되면 주식 개별 주식 선물을 매도 쳐가지고 이렇게 그 공매도의 효과 사실 뭐 선물을 매도 치든 공매를 치든 결국 하방에 베팅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분위기 보니까 시장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주식 선물로 매도도 잘 안 하더라.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무제한 양적 완화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 될지 모른다.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선물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선물로 굳이 이제 해칭을 하고 싶으면 선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그 가격 차가 이제 백오데이션이 아예 고착화돼 버리고 하면 이게 사실 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뭐 에라 모르겠다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금 내 주식들이 내 이자 배터리 주식들이 상한가를 갖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모른다. 아직 뭐 모르는 거고 오늘은 그냥 확실한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물론 공매도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오늘 이제 웬만한 애들이 다 상한가 비슷하게 엄청난 상승을 했던 것인데 과거 데이터나 뭐 리서치나 갖고 오면은 사실 그렇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눈앞에 오늘 그건 옛날 얘기고 오늘 이렇게 올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강세를 보이면 또 내일 또 연속성을 또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잠깐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 화요일 7일 새벽 오전 1시 17분인데 나스닥이 0.36% 정도 약간 이제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뭐 금리가 최근에 좀 내렸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1% 넘게 조금 그러니까 100bp 올랐다는 게 아니고 변동률이 그래서 지금 4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좀 푸근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바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보다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약간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어찌 될까는 건 이제 저도 궁금해요. 뭐 예측의 영역도 아니고 예측의 영역도 아니고 그 오마이스쿨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답을 알고 좀 보실 것 같은데 거기는 아마 그 업로드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올라가죠. 근데 제 채널에서는 이제 그 녹화된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돌리는 데는 일단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위도 입었고 그 지수물을 샀는데 그 지수물 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주니까 오늘 뭐 코스닥 레버리지는 뭐 27%가 올랐죠. ETF 지수물이 아무리 레버리지라고 해도 27% 오른다는 게 참 놀랍네요. 놀라워요. 뭐 아예 처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예 처음은 아닌데 자주 있는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SNS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홀더 분들도 꽤 계신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한가 먹었다고 이렇게 인증하시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7월 26일 날 누가 봐도 완연한 고점 신호가 나왔고 그 고점 신호가 나오고 나서 엔간한 것들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날라갔었어요. 그렇잖아요. 에코도 134만 원, 154만 원에서 5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가 날라간 겁니까? 여기 뭐 대표적인 2차 전지주인데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급등하다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 뭐 60% 마이너스 60% 찍을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무지성 홀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걸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상한가를 맛봤다 하더라도 이게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승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추세적 하락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주식에서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제가 뭐 그래프를 여러 개 하다 보니 거래량이 안 나와 있는데 그때 하루 말씀드려요. 7월 26일 날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런데도 안 판다. 그거는 저는 대응을 안 하는 쪽이다. 아니 물론 뭐 워렌 버핏처럼 길게 가져가면 되는 워렌 버핏이 이걸 삽니까? 이런 걸 사요? 그렇지 않잖아요. 올라갈 때는 강한 걸 하다가 또 강한 걸수록 위에서 고점 신호가 나오면 위험한 건데 그때는 또 갑자기 워렌 버핏 모드로 확 변해가지고 정보를 한다는 거는 그냥 거의 그냥 바라고만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일찍 들어가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여전히 요때까지 떨어져서도 수익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의 개미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에코프로 15만 원 이전에 소액으로 들어갔는데 수익이 많이 나니까 점점 돈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제 그 평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일찍 샀는데 다른 것들을 좀 늦게 샀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20만 원 넘어갔을 때만 해도 그 매물대 보십시오. 작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고요.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릅니다. 막말로 이걸 시장에서 한 거라면은 또 좀 진중하게 봤을 수도 있죠. 왜? 저는 추세 추정을 보고 있고 요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관심 종목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시장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종으로 다시 넣긴 했습니다만 신뢰도는 조금 떨어진다.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1대1로 비교하기도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에코프로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던 3, 4월이나 그리고 이제 그 완전 100을 넘어가서 난리가 났던 여름 때나 그때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시작을 했던 3, 4월 이럴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만 안 했지 자산을 확 늘리며 유동성을 확 공급했던 시기잖아요. 물론 지금도 연준이 이제 동결을 이제 연속 2번 처음으로 했고 하긴 합니다만 그때처럼 유동성을 푸는 시기는 일단 아니거든요. 일단 아니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그때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이 깊은 하락 이후로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서 돈을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대1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일단 상한가가 빨리 잠겨버렸기 때문에 오전에 다 잠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샀어야 되는데 못 샀던 뭐 물량도 아직 좀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관성은 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막 달려드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결국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급락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유럽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해제했을 때 더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시장이 가격 형성에 왜곡이 조금 생기고 있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아무데도 그 원론적인 얘기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시려면 일단은 단기 모멘텀이라도 발생을 했으니까 손 빠르고 하신 분들은 좀 해볼 만도 하죠. 해볼 만도 한데 그냥 뭐 사가지고 그냥 계속 오를 때도 가만히 있고 내릴 때도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보시는 것도 이게 그냥 한두 번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게 확인되면 확인되면 저도 들어갈 겁니다. 뭐 제가 뭐 배터리 주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배터리 주식에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주식 오를 것 같으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들어가는데 굳이 저는 이제 확인되기 전에 잘 안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을 하니까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뭐 가끔 그 시장에 꼭 이번에 공매도 금지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늘 과대 낙폭주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니까 하락을 주도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2차 전지였지. 그랬는데 시장이 일단 돌아서고 있었지 않습니까? 돌아서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과대 낙폭주를 이제 사던가 아니면 숏을 좀 정리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반등의 초반에는 과대 낙폭주들이, 그러니까 그 많이 빠졌던 애들이 반등이 먼저 나오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 타임에,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주도를 했고 하락할 때 주도를 했는 애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얘가 다시, 그러니까 과대 낙폭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과대 낙폭주는 과대 낙폭을 되돌리고 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상승장을 주도할 만한 새로운 섹터들이 이제 그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들은 대부분 전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애들은 아니었다. 근데 반등 초기에는 과대 낙폭주들이 과대 낙폭을 되갚는 과정이 사람들을 굉장히 포모에 몰리게 하기도 하고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게 받고 그때 아쉬웠는데 많이 빠져서 이제는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내리니까 못 사다가 반등을 하니까 마음이 확 급해지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2차 전지가 주인공이 된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될 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더 갈 수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뭐 관성이 붙으면 뭐 최대 100만 원, 90만 원 선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 그거 또 안 되면 또 다시 빠지는 것이죠. 일단은 추세를 전환하려면 전고점을 발라내야 돼요. 뭐 일단 최고 고점은 보이지도 않고 전고점만 하더라도 이게 빨간색이 이코프로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이거 이게 90에 한 100만 원 사이 정도에서 요거는 발라내야 이제는 다시 트라이를 할 것이고, 전고점을 발라내면 이제 진짜 또 시작되는 것이지. 근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개인들이 이제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고, 살만한 사람들은 좀 사실 좀 다 산 것 같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예탁금이 좀 늘어나면서 2차 전지 붐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매크로적으로도 금리가 하방 안정을 계속 좀 해주고, 그리고 전기차가 다시 잘 팔리고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뭐 해야 될 게 좀 많긴 하겠죠. 해야 될 게 많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스피가 21선 위에서 짤끔짤끔 이렇게 줄넘기를 하다가 최근에 금리 고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타임이 못 올라가니까 훅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당장 21선 위로 올라가주면 일단 기술적으로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그림이 좋아질 거였는데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 날아가 버렸네. 아무튼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다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좀 중요한 라인에서 일단 다시 올라가는데 일단은 성공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뭐 배터리 이런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시장의 바닥은 이제 단기 바닥은 좀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그눈 빠르고 손 빠르시면 해볼 만한 영역이기도 하다.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좀 이제 확인되는 거 좀 봐가면서 조금 높은 데서 사더라도 그냥 그런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지금 업황으로 놓고 치면 2차 전지는 이제 내리막길이고 뭐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리막길이고 턴을 하고 있는 뭐 반도체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화끈한 건 또 2차 전지기 때문에 또 반도체까지 들고 있다가 지금 또 포모를 못 이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저기 털리지 마시고요. 자기 하던 거 잘 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매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그 우리 주가 조작 하면 예전에 루보 사태 있었죠. 그때 뭐 17번 연속 뭐 하한가였냐. 물론 15%씩이긴 하지만, 그리고 올해 뭐 라더견 여보 세력 나야 할 때 그 라더견이 했던 종목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영풍재지까지 주가 조작은 전부 다 상방으로 합니다. 위로 올립니다. 일부 세력들이 멀쩡한 주식에다가 공매도를 갑자기 때려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수익을 본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 정도로 돈이 많으면. 근데 저라면 그 정도로 돈이 있으면 그냥 스토리 씌우기 좋은 그런 뭐 그런 만한 종목 중에 적당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매집을 좀 해놓고 뭐 유튜버들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쉬워요. 그 뭐 슈퍼개미 김정환인가 그 사람도 뭐 결국에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잡혀간 이유도 뭐 판결이 완전히 났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결정적인 그게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방송하는 사이에 자기 보유되는 걸 팔았다는 거잖아요. 방송 시간에 이제 CFD인가 뭐 계좌를 우회해가지고 팔았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스모킹 건이 됐다 그러던데, 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개미들한테 자기 물량을 높은 가격에 떠넘기는 게 주가 조작의 다 전통이지, 개미들이 멀쩡하게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것도 한때 분위기 좋은 2차 전지 같은 성장주에다가 공매도 때려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본다? 제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세력인데 밑에 참모가 그런 소리 하면 참모부터 자를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거, 그냥 뭐 라면 봉지 만들고 있다가 거기 2차 전지 배터리 봉지를 만든다 뭐 이런 거 그냥 누가 들어도 알만한 스토리 나올 만한 회사 하나 골라가지고, 뭐 아니면은 뭐 조그만 회사 뭐 인수시켜가지고 스토리 씌우고, 그리고 이제 요즘 텔레그램에서 얼마나 뭐 무료 추천주 많습니까? 거기서 이제 겁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진짜네가 돼가고, 그러면 또 주가 상승 자체가 또 화제가 돼서 증권사가 커버리지를 시작하고, 커버하고 있던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높이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또 나와가지고 이런 또 좋은 회사가 있다. 그리고 텔레그램 계속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20만 원 만들어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붐업을 하면서 자기 물량을 막 털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리스키하다라고 하죠. 근데 공매도는 덴저러스입니다. 리스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나 뭐 덴저를 둘 다 위험이라고 해석하지만 리스크가 위험해요? 덴저가 위험해요? 당연히 덴저가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 100만 원 주식을 매수하면은 내가 이게 빌린 돈이 아니라면 내가 잃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상패돼서 빵원 됐다. 정리매매 10원 했다. 그럼 100만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 막말로
뭐 코카콜라처럼 38년간 상승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1억이 되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이 될 수도 있고 5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손실은 제한되죠. 내 원금 이상 손실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수익은 계속 무한대잖아요. 물론 뭐 높아질수록 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매도는 정반대죠. 100만 원짜리 공매를 쳤어요.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한계치가 얼마겠습니까? 얘 상패됐어. 그럼 100만 원 먹는 거죠. 근데 얘가 뭐 계속 올라가 버리면 막말로 1억 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손실은 또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제한되어 있는 매수보다 손실이 무한대인 공매는 리스크가 아니라 된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세력이 그런 거 잘못했다가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깡통 차고 개미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지금 공매도가 늘어서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건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겁니다. 내릴만 하니까 공매를 붙는 거죠. 내릴만 하니까 공매를 붙이지 오를 것 같은데 어느 미친놈이 공매를 치겠습니까? 뭐 세력들은 뭐 돈을 뭐 그냥 뭐 연준처럼 막 찍어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매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공매도가 그 후퇴해가지고 스퀴즈 나가지고 80에서 뭐 150 갈 때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는 사실 변동성만 키우거나 할 수도 있다. 지금 조금 좀 애매하게 됐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정지해버렸고요. 하니까 진짜 그 명분대로 정말 이러려고 정지를 했구나 하는 이제 제도 개선안을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 그 예정된 6월달에 딱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에서 다시 재개가 되도록 그게 아니면 진짜 정치적인 거밖에 안 되니까 개선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시장을 다시 만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때까지 뭐 배터리주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흐름은 하루하루가 중요하니까요. 최대한 자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마이스쿨에서는 제가 수요일 혹은 또 영상이 2개면 금요일까지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해진 날짜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의성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나 아니면 제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는 좀 더 빠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구독해 주시고 해서 오셔가지고 정보 좀 받아가시면 재밌고 즐거운 투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퇴근 후 돈 모으기 센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